안녕하세요. 새벽에 온 주호입니다. 오랜만에 리플 뉴스를 갖고 왔는데요. 지금 저마다 코인들이 단지 돌파구를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제 이제 뉴스가 떴는데요. 리플 같은 경우는 이 재생산되는 뉴스들이 워낙에 많아서 요게 진짠지 가짠지 이걸 판단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요 소식 같은 경우는 리플 재단에 있는 홈페이지에 가서 갖고 온 내용입니다. 어제 날짜죠. 리플이 빗소랑 손을 잡았다. 요런 뉴스가 떴어요. 이 빗소가 뭐냐면 라틴 아메리카의 최대 거래소입니다. 이 뉴스가 떴을 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보셨을 거예요. 아, 또 리플 호재 하나 나왔구나. 뻔하지 뭐. 근데 이거를 그냥 호재 하나로만 보기에는 좀 중요한 걸 놓치고 있다고 봅니다. 일단 핵심은 이거죠. 멕시코 페소 스테이블 코인 MXNB라는 스테이블 코인이 리플 XRP 위로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리플 레저죠. 여기서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리플이라면 보통 XRP를 들고 나와야죠. 근데 이번엔 달러도 아니고 비트코인도 아니고 그리고 리플이 만든 스테이블 코인도 아니죠. 근데 멕시코 페소를 갖고 왔습니다. 왜 하필 지금 페소일까요? 일단 리플이 지금 스테이블 코인 쪽으로 좀 더 돌파구를 찾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안을 좀 봐봤는데 오늘 뉴스를 좀 보시면 리플의 향후 방향 이런 것들이 조금 윤곽이 잡히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MXNB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비유를 들자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아는 달러 스테이블 코인 뭐 USDT나 USDC가 있죠. 달러를 블록체인 위에 그대로 옮겨 놓은 겁니다. 자, 그러면 MXNB는 그 멕시코 페소 버전입니다. 그러니까 멕시코판 디지털 페소 요렇게 보시면 되죠. 1 MXNB가요. 1페소에 딱 묶여서 움직이게 설계됐습니다. 이걸 발행하는 건 빗소가 2025년에 따로 세운 자회사죠. 주노가 이거를 발행하고 있고요. 그냥 코인을 찍어내는 게 아니라요. 멕시코 안에 1급 은행 계좌에 페소하고 현금성 자산을 100% 넣어두고 그걸 담보로 발행합니다. 그리고 글로벌 4대 회계법인 중 한 곳한테 매달 분기마다 진짜 돈이 있는지를 감사를 받아서 공개까지 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스테이블 코인이 실물 경제에 돌아가려면 넣고 빼는 문이 있어야 돼요. MXNB는 멕시코 중앙은행이 굴리는 국가 전자결제망 SPEI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직접 붙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페소를 여기다 입금을 하면 5분에서 길어도 하루 안에 토큰이 발행이 되고 다시 빼고 싶으면 토큰을 소각하고 현지 은행 계좌로 페소가 꽂힙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반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냥 평소 계좌이체 받는 느낌으로 글로벌 송금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또 짚을게요. MXNB는 이번에 새로 생긴 코인이 아닙니다. 이미요 아비트럼, 이더리움, 아발란체에서 돌아가던 코인이었죠. 그러니까 이번 뉴스의 진짜 포인트는 이 XRPL이라는 새 결제 인프라에 들어온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달러랑 페소가 어떻게 만나는지 그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미국 달러는 리플이 스테이블 코인을 갖고 있죠. RLUSD가 있고 멕시코 페소는 MXNB 그리고 그 사이를 잇는 도로가 바로 XRPL입니다. 미국 쪽에는 당연히 리플이 만든 달러 스테이블 코인 RLUSD가 있고요. 멕시코 쪽에는 빗소의 페소 스테이블 코인인 MXNB가 있고 그러니까 두 개를 만나는 환전소가 바로 XRPL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좀 신기한 고리가 보이죠. 수백만 달러짜리 기업 자금이 아무 데서나 거래될 수는 없잖아요. 누군지도 모르는 익명 지갑이랑 어쩌면 범죄 자금이랑도 섞일 수 있는 이런 개방형 거래소에 은행에 돈을 넣겠습니까? 못 넣죠. 그래서 리플이 만든 게요. 허가형 덱스, 그러니까 신원이 검증된 곳만 들어오는 회원제 거래소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KYC라고 되게 중요하잖아요. 이 신원 확인이 다 통과된 기관끼리만 같은 방 안에서 거래가 체결되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바로 이제 XRP 얘기를 꺼낼게요. 일단 요 흐름에서는 XRP가 주연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리플 보유자분들이 봐야 될 거는 XRP가 여기서 뭐 많이 쓰인다 이런 게 아니라요. 이 구조 안에서 XRP가 얼마나 필요한 역할을 하냐 요거죠. 자, 그러면 일단 여기 멕시코로 갔잖아요. 그거부터 한번 왜 일로 갔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멕시코는 그냥 뭐 여러 나라 중에 하나가 아니죠.
미국에서 멕시코로 가는 요 송금길은요. 단일 국가 간 기준으로 세계 최대급 돈이 흘러가는 길입니다. 일단 숫자로 볼까요? 2024년 한 해 동안 멕시코로 들어간 송금액이요. 647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89조 원입니다. 이때 발생하는 트랜잭션만 1억 6,480만 건이고요. 요게 지금 멕시코 GDP의 3.7%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치아파스 같은 일부 주는요. 지역 경제 10% 이상의 요 송금에서 나오고요. 그러니까 사람 사는 동네에 생존이 걸린 돈이다. 이겁니다. 그럼 이게 왜 리플한테 중요하냐? 아까 그 많은 트랜잭션 중에서 빗소 한 곳이요. 이미 65억 달러를 처리했습니다. 전체 송금량의 10%가 넘죠. 그러니까 리플이 지금 빈 땅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미 자기 발판이 깔려 있는 길목에 무기만 바꿔서 다시 서는 겁니다. 2025년에는 시장이 좀 흔들린 적도 있죠. 송금액이 전년보다 5% 정도 줄었습니다. 요게 왜 그랬냐 찾아봤더니 미국 이민 정책이 강해지면서요. 국경을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이 93%나 급감하게 컸죠. 자, 여기서 보통은 시장이 좀 줄었네, 빠지네 하고 끝낼 텐데 깊게 보면 요게 끝이 아닙니다. 바로 어제 기준으로 가장 최신 데이터를 보면요. 2026년 4월의 송금액이 전년 동기 대비 3.7%나 늘어나면서 석 달 연속 올라왔습니다. BBVA라는 연구소가 있는데요. 2026년에 다시 연 2% 성장 궤도로 복귀할 거다. 이렇게도 보고 있고요. 그만큼 여기가 단단한 시장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멕시코뿐만이 아니라요. 여기 남미 전체는 얼마나 더 큰지 그것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갑자기 리플 얘기하다가 남미 얘기를 왜 하냐라고 하시는데요. 남미는 스테이블 코인을 정말 많이 씁니다. 거기에 지금 리플이 길을 뚫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남미에 무슨 코인이 있어? 아직 초기 시장 아니야? 라는 생각이 있는데 블록체인 데이터 분석 회사인 체이널리스라는 회사의 자료를 보면요. 라틴 아메리카가요. 2022년 7월부터 2025년 6월까지요. 3년 동안 기록한 가상자산 거래량이 1조 5천억 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 2천조가 넘습니다. 2024년 12월엔 월간으로만 877억 달러를 찍어서 사상 최고치를 갈아꼈고요. 그러니까 작년 중반부터 올 중반까지 계속 성장률이 63%인데 이게 뭐 북미가 49%고 유럽은 42%더라고요. 그러니까 엄청 빠른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거대한 시장을 끌고 가는 게 어떤 코인이냐, 뭐 밈 코인이냐, 알트 코인이냐 이런 게 아니고요. 대부분은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그러니까 남미에선 스테이블 코인이 뭐 투자용 이런 게 아니라요. 생존 도구입니다. 예를 하나 좀 들어볼게요.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는 거기선 정부가 공식 환율로 한 달에 200달러까지만 환전을 허용합니다. 자국 화폐 peso를 못 믿으니까 사람들이 합법적인 한도로 싸게 달러를 산 다음 그걸 바로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꾸고 다시 암시장 환율 반영된 비싼 페소로 되팔고 있습니다. 이거를 롤로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바퀴 돌리면 3에서 4% 마진이 그냥 떨어지고 국민적인 재테크가 된 거죠. 그러니까 정부가 이걸 막으려고 90일 동안 재판매를 금지도 때려봤는데 현지 보도를 봤더니 오히려 그날 현지 앱 거래량이 50% 폭증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미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을 막아도 막아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생활 속에 그냥 박혀버린 인프라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크고 오래되고 단단한 시장인데 지금 리플이 여기 들어오는 게 처음일까요? 그건 또 아닙니다. 리플과 빗소의 조합 사실 처음이 아니죠. 아마 리플을 오래 투자하신 분들은 다 기억하실 겁니다. 시간을 2018년 말로 돌려볼게요. 리플은 그때 엑스래피드, 그러니까 나중에 ODL이라고 이름이 바뀐 솔루션을 하나 내놨습니다. 작동 방식은 이랬죠. 미국에서 달러를 받으면 그걸 즉시 XRP로 바꿔서 XRP를 타고 3초에서 5초 만에 멕시코로 보내고 멕시코에서 다시 빗소로 가서 페소로 팔아서 은행 계좌에 꽂아준다. 그러니까 요게 좀 말이 길어서 그렇지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달러를 XRP로 바꿨다가 멕시코 페소가 됐죠. 요게 정점을 찍은 게 2019년도고요. 이때 글로벌 2위 송금업체인 머니그램이랑 손을 잡았습니다. 머니그램은 다들 익숙하시죠? 리플이 머니그램에서 5천만 달러를 투자를 했고 머니그램은 빗소를 핵심 파트너로 삼아서
미국과 멕시코 송금 물량의 10% 이상을 ODL로 처리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공식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멕시코에서 돈 받은 사람은요, 블록체인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평소처럼 패소를 받았고요. 자, 그러면 2026년 그림하고 비교해 볼게요. 똑같이 미국하고 멕시코입니다. 근데 절차만 좀 바뀌었죠. 과거에는 달러, 그 다음에 XRP에서 페소로 갔는데 지금은 RLUSD,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죠. 그리고 XRPL, 리플 원장이죠. 그 다음에 MXMB, 페소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 스테이블 코인이 전면에 쓴 거죠. 예전에는 이 멕시코로 환전을 할 때 리플이 쓰인다 뭐 이런 얘기로 좀 호재가 됐었습니다. 근데 지금도 이게 호재로 해석이 될까요? 요걸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리플의 호재는 늘 단순했습니다. 송금 통로가 열린다. ODL을 쓴다. 그러면 XRP 거래량이 폭증한다. 그렇게 수요가 생긴다. 이렇게 직관적이었죠. 수조 원이 뭐 XRP를 거쳐서 움직인다는데 그럼 당연히 토큰이 귀해지지 않겠냐. 이런 믿음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반전이 있어요. 실제 작동 방식을 보면 좀 다릅니다. XRP가 멕시코에 도착하는데 3초에서 5초 걸린다고 했죠. 그러니까 송금업체 입장에서는 변동성이 큰 코인을 들고 있을 이유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도착하자마자 그냥 페소로 팔아버립니다. 이걸 들고 있는 게 아니죠. 매수와 매도가 거의 그냥 3초 간격으로 계속 이루어지고 누군가가 XRP를 쥐고 있는 이런 홀딩 수요로는 이어지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거래량 지표는 막 치솟는데 실속은 없던 거였죠. 그리고요. 예전에 그 SEC 공소장을 보면 리플이 2018년 말부터 2020년 중반까지 ODL 파트너들한테요. 약 3억 2,400만 개 XRP, 당시 가치로 6,700만 달러를 인센티브로 지급을 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머니그램도요. 6,150만 달러를 시장 조성 수수료로 리플한테 받았다라고 했고요. 그러니까 예전에 막 그 거래량이 늘었다 이런 것들이 사실 보조금으로 만들어진 면이 있었다는 겁니다. 물론 뭐 리플 쪽에서는 신기술을 초기에 뭐 유동성을 깔아주는 그런 대가로 주는 표준적인 관행이다라고 반박을 했는데 일단 뭐 그거는 양쪽 주장이 다 있는 거죠. 근데요. 이 보조금을 줬던 생태계는 2020년 SEC 소송이 터지면서 그냥 다 무너졌습니다. 머니그램도 리플을 손절을 했죠. 그냥 발을 뺐잖아요. 그러니까 예전 방식은 이미 깨진 겁니다. 근데 이 깨진 게 정말 나쁜 일일까요? 보조금으로 떠받치던 그 허상이 깨졌다는 건 진짜 구조로 갈 수 있는, 그러니까 실제 사용으로 갈 수 있는 계기가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발목을 잡던 소송도 결국 끝났고요. 근데 지금 리플은 SEC랑 싸우진 않죠. 다른 경쟁자들이 생겼습니다. 자, 지금 리플이 앞으로 가야 되는 것을 스테이블 코인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 같아요. 그렇다면 리플이 누구랑 싸울까요? 바로 테더입니다. USDT죠. 이 남미 쪽에서는요. USDT가 그냥 코인이 아닙니다. 그냥 비공식 달러입니다. 이거 점유율을 보면 입이 떡 벌어지실 건데요. 볼리비아, 페루, 에콰도르는요. 스테이블 코인의 거의 대부분 100%가 USDT입니다. 콜롬비아도 약 98%, 브라질, 칠레도 90%. 그러니까 시총은요. 2026년 6월 기준 약 1,870억 달러로 스테이블 코인 세계 1위입니다. 테더가 그래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남미 쪽은 테더가 꽉 잡고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꽉 잡고 있는 테더한테도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바로 규제죠. 테더 쪽에 좀 뉴스가 많이 나오잖아요. 블록체인 분석사인 TRM 랩스라는 곳의 보고서를 좀 보면 전 세계 제재 대상으로 흘러가는 불법 자금의 약 95%가 스테이블 코인을 거치는데요. 그 중심에 테더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테더도 그냥 테더가 아니라 트론 위에 있는 테더요. 게다가 테더는요. 오랫동안 그 4대 회계법인의 전면 감사 대신 약식 검증 위주로 갔었습니다. 그러다 최근에야 KPMG에다가 전면 감사를 착수를 했고 미국 지니어스법이나 유럽 미카 같은 선진 규제 기준은 아직 온전히 못 맞추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건 리플한테 기회죠. 당연히 기회죠.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남미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라고 했을 때 이거 테더랑 한판 붙으러 가는구나. 이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요게 왜 진짜 기회냐면 2026년에요.
남미 규제 당국이 칼을 빼들었습니다. 깨끗하지 않은 놈은 기업용 시장에 못 들어간다. 근데 브라질 중앙은행이나 아르헨티나 증권위 규제를 반드시 지켜야 하는 대형 금융기관과 그 다음에 B2P 많이 하는 결제 기업들은요, 제재 리스크가 없는 투명한 스테이블 코인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규제가 좀 세지면 세질수록요, 지금 이제 클래리티 법안도 그렇고 이거를 뭐 코인을 돕는 법안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죠. 규제를 명확하게 하는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없던 규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면 규제를 잘 지키는 코인만 살아남고 걔네들이 독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클래리티 법안을 통과시키라고 로비를 누가 했냐? 코인베이스, 리플, 솔라나 이쪽에서 한 겁니다. 자, 그러면 깨끗한 스테이블 코인이 또 하나 더 있죠. 리플이 싸워야 되는 다음 상대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상대는 USDC 진영입니다. 바로 서클이죠. USDT가 밑에서 위로 치고 올라온 비공식 강자라면은 USDC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제도권 강자에 가깝습니다. 지금 서클이요, 브라질에서 누구랑 손잡았는지가 핵심인데 첫 번째는 누뱅크입니다. 여기가 활성 고객이 1억 명이 넘는 디지털 은행입니다. 이 누뱅크 앱 안에 USDC를 박아놓고 2024년 신규 투자자 4명 중 1명이 USDC를 골랐을 만큼 전환율도 좋습니다. 두 번째는 라틴 아메리카 최대 투자은행인 BTG가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소매는 누뱅크가 잡고 기관 자금은 BTG가 잡는 그런 그림이죠. 여기 유통량이 우리 돈으로 약 115조에서 116조 원대입니다. 온체인 거래량은요, 우리 돈으로 약 1경 8천조 정도를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마스터카드 전산망에도 들어갔죠. 그러면 XRP 갖고 계신 분들 좀 걱정이 되죠. 안에 이미 1억 명짜리 배포망에 USDC가 박혀 있는데 신생 RLUSD가 뭔 수로 이기냐. 그래서 리플은 자기망의 배포망을 따로 들고 들어갔죠. 바로 빗소입니다. 지금 남이 점령한 진열대를 뺏는 게 아니라요, 옆에다가 새로운 진열대를 까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진짜 무서운 건 결제 앱인데요. 현지에서는 어떤 결제 앱이 제일 많이 쓰이고 있을까요? 라틴 아메리카의 아마존이라고 불리우는 회사가 있습니다. 메르카도 리브레라는 핀테크 자회사인데요. 이 규모가 엄청나죠. 활성 사용자가 1억 명이 넘고 연간 결제 볼륨이요, 291조 원 규모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여기다가 쇼핑도 하고 공과금도 내고 뭐 QR 결제도 하고 대출도 받죠. 그러니까 한번 들어오면 빠져나가기 어려운 가두리 양식장입니다. 그래서 리플이 이제 전략을 잡은 게요, 이 소매 쪽 같은 경우는 기존의 그 벽을 뚫기가 쉽지가 않죠. 아까 가두리 양식이라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이 리플 같은 경우는 B2B로 방향을 잡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B2B로 가는 길목, 여기에는 또 어떤 중요한 회사가 있을까요? 그것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일단 지금 남미에서 꽉 쥐어잡고 있는 곳들이 여러 군데가 있더라고요. 뭐 아르헨티나에 있는 레몬캐시가 있고, 여기는 뭐 브라질 결제망이랑 연동을 해서 아르헨티나 사람이 브라질 가서 막 돈을 환전도 안 하고 쓸 수 있게 만들어 놓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지금 남미 쪽은요, 생각보다 이 스테이블 코인을 엄청나게 많이 씁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드린 빗소가 상당히 중요해지는 거죠. 이 빗소가요, 단순 거래소가 아닙니다. 멕시코 SPEI망에 계좌번호로 직접 연결이 되어 있고요. 브라질에서는 결제를 하자마자 10초 만에 정산으로 연결이 되고, 뭐 콜롬비아, 아르헨티나 이런 국가도 실시간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블록체인 같은 경우는 글로벌이어도요, 돈을 진짜 쓰려면 현지 은행망하고 연결이 돼야 됩니다. 빗소가 바로 그 말단 혈관에 꽂는 그 배달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리플 그림은 이거죠. 리플과 RLUSD가 국경을 넘는 고속도로를 깔고 빗소의 단일 API가 그 돈을 남미 갖고 결제망으로 꽂아 넣습니다. 아까 기존에 결제를 하는 회사들이 꽤 있다고 했잖아요. 그걸 좀 우회를 해서 빗소를 통해서 실사용자들에게 연결하는 그런 전략입니다. 그러면 각자기 속으로 계산이 다 끝났으니까 이런 계약을 맺었겠죠. 그러면 각자 뭘 노리고 있을까요? 그 부분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일단 리플 같은 경우는요, 규제권 안에서 기업과 은행이 쓰는 결제 인프라 회사가 되고 싶다, 이 생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XRP를 쓰려면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안 쓰려고 하죠.
뭐 가격이 흔들리면 누가 책임지고 회계 처리는 어떻게 하고 게다가 불법 자금하고 섞일 수도 있죠. 이 불법 자금하고 섞이면 자산이 동결됩니다. 동결돼서 안 풀릴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 좀 다르죠. 달러 스테이블 코인은 RLUSD랑 페소 스테이블 코인인 MXNB로 정산을 해라. 그 인프라는 XRP-L이 처리한다. 이러면 훨씬 더 현실적인 상품처럼 보이죠. 그래서 지금 리플이 RLUSD를 전면에 내세운 겁니다. 지금 RLUSD가요. 그 XRP를 갖고 계신 분들은 조금 원망이 가기도 하죠. 근데 얘가 구원자 역할을 지금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얘가 보통 스테이블 코인이 아니에요. 일단 뉴욕 금융감독국, 그러니까 줄여서 NYDFS라고 하는데 여기서 신탁 인가를 받았습니다. 세계 최대 수탁은행인 BNY가 준비금을 맡고요. 현금과 단기 국채로 100% 뒷받침합니다. 그리고 2026년 1분기에요. 유통량이 3억 달러를 넘었습니다. 우리 돈으로 약 4,600억 원 규모죠. 그리고 마스터카드 결제 파일럿에도 들어갔죠. 그러니까 리플이요. 2025년 한 해에만요. 회사를 인수하는데 우리 돈으로 약 3조 8천억 원을 썼습니다. 뭐 다 아시죠? 히든로드 사왔죠. 그 다음에 스테이블 코인 결제사 사왔죠. G 트레저리에다가는 10억 달러를 썼습니다. 그리고 60개가 넘는 규제 라이선스도 깔았고요. 그러니까 이게 다 뭘 한 거냐? 이쪽 시장이 120조 달러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기업 자금 시장을 노린 겁니다. 자, 그러면 아직도 좀 그런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그 리플이라는 회사가 XRP를 버린 거냐? 사실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일단은 저는 그 트론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트론 같은 경우는 돈을 어떻게 버냐? 다들 아시다시피 USDT 테더로 옮기죠. 테더로 옮기는 역할의 거의 대부분을 트론이 합니다. 물론 거래량이 엄청 많겠죠. 많이 옮기니까요. 근데 이 트론 차트를 보면 가격이 꽤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수수료가 생각보다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큰 변수가 앞으로 규제가 생기잖아요. 규제가 생기면 서클 같이 미국 정부랑 이렇게 가까이 지내는 애들이 당연히 이득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정부랑 좀 멀게 정부 말을 안 듣는 애들은 시장에서 밀려나죠. 지금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또 남미 쪽으로 XRP가 진출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 보면 정말 열심히 합니다. 제가 보면은 동해 번쩍 서해 번쩍 이 소리가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리플 같은 경우는 목적이 이제 정해졌으니까 스테이블 코인 쪽으로 장악력을 키워보겠다라는 게 딱 보이죠. 그렇다면 지금 리플하고 같이 하는 게 빗소잖아요. 빗소는 뭘 얻고 싶어서 리플하고 손을 잡은 걸까요? 그러니까 리플 같은 경우 좀 거시적이죠. 글로벌 인프라를 좀 갖추려고 한다는 의도가 있다면 빗소 같은 경우는 훨씬 구체적입니다. 라틴 아메리카 국경 간 결제의 관문을 딱 자기가 붙잡고 싶어 하죠. 빗소는 2014년에 설립했고요. 35국에서 600명 규모로 움직이는 회사입니다. 처음에는 개인 거래 수수료로 먹고 살았어요. 근데 이제는 그걸 넘어서 B2B 결제 공룡으로 변했습니다. 숫자가 말해주죠. 2024년 미국 멕시코에서만 65억 달러를 처리했습니다. 이게 우리 돈으로 10조 원 규모입니다. 그리고 빗소 비즈니스 전체 결제 볼륨은요. 2024년에는 120억 달러였는데 2025년 와서는 820억 달러까지 뛰었습니다. 그러니까 1년 사이에 규모가 확 커진 거죠. 근데 사실 빗소 같은 경우는 아비트럼이라는 빠르고 싼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MXNB를 잘 굴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왜 리플의 XRP-L로 그것도 허가용 덱스, 그러니까 신원 확인된 사람들만 들어올 수 있는 곳이라고 했잖아요. 왜 거기로 확장했을까요? 정답은 고객층에 있습니다. 아비트럼 같은 데는 개방형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디파이나 웹3 하는 회사들한테는 좋은 곳입니다. 근데 빗소가 지금 손잡고 싶어하는 곳은 그런 데가 아니죠. 월가의 거대 기관, 미국 다국적 기업, 글로벌 결제사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한테는 개방형 거래소는 쥐레바처럼 보일 수 있죠. 뭐 속도가 아무리 빨라도 규제상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리플의 허가형 덱스는 딱 맞는 솔루션이죠. 정리하면 이렇죠. 빗소는 리플 덕에 큰손 고객을 얻게 될 겁니다. 그리고 리플은 빗소 덕에 멕시코 페소 출입구를 얻어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원하는 게 정확히 맞물린 거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들어보시면 그래, 뭐 리플 회사한테는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은 드실 거예요. 근데 내가 갖고 있는 XRP 여기에는 어떤 영향이 오는 거냐? 이게 핵심이죠. 그러니까 뭐 뉴스는 좋은데 또 곁다리 아니냐? 이 보유자분들이 가장 알고 싶은 부분이죠. 일단 기업들은 변동성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달러와 페소를 직접 교환으로 끝낼 수 있다면 지금 이제 RLUSD랑 MXNB가 직접 교환을 하죠. 그러면 굳이 출렁이는 XRP를 중간에 끼울 이유가 없죠. 그래서 일부 분석에서는 이렇게 봅니다. XRP는 그냥 가스비 내는 용도다. 근데 이 가스비라는 것도요. 14년 동안 소각된 XRP가 1,430만 개입니다. 얼마 안 돼요. 총 발행량의 0.014%밖에 안 됩니다. 100만 건을 거래해도요. 수수료가 $15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소각으로 희소성을 만든다? 이거는 사실 논리가 좀 약하죠. 근데 파고 보면요. 정반대 상황도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게 오토 브릿징이라는 건데요. 이 오토 브릿징은 말 그대로 자동으로 다리를 놓는 기능입니다. 비유하면 이렇죠. RLUSD를 MXNB로 직접 바꾸려고 하는데 그 환전소의 물량이 너무 없습니다. 그러면 그 시스템이요. 자동으로 우회로를 찾죠. 그때 가장 유동성이 깊은 XRP를 중간 다리로 써서 RLUSD, XRP, 그 다음에 MXNB 이렇게 순식간에 체결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전을 하려는 사람은 이 XRP를 보지도 못해요. 근데 XRP가 중간에서 역할을 하죠. 더 중요한 거는 이 기능이요. 폐쇄된 허가형 덱스 안에서도 작동한다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전 세계 페소, 뭐 헤알, 리라 같은 현지 통화 스테이블 코인이 XRP-L 위로 올수록요. 이것들을 일일이 직접 거래상을 만드는 건 불가능합니다. 페소와 헤알, 뭐 헤알과 리라, 리라와 원화 이런 식으로 모든 조합을 다 만들 수가 없죠. 그 모든 섬을 잇는 중립적인 기축 다리가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XRP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XRP가 늘어날수록 아니죠. 거래가 늘어날수록 XRP를 거치는 빈도가 기계적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게다가 XRPL에서 지갑을 하나 만들 때요. 1XRP가 준비금으로 묶입니다. 그리고 자산을 받을 때마다 0.2XRP가 추가로 묶이고요. 기업이 많이 들어올수록 XRP가 시스템 안에 잠기는 구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생각하기에는 현재 상황까지 봤을 땐 이 XRP가 좀 곁다리에 있는 건 맞죠. 걱정되는 것도 맞습니다. 이 가치가 올라갈 수 있겠냐. 뭐 그렇게 코인을 많이 만드냐. 막 이렇게 화도 나시죠. 근데 이 모니카 롱이라는 사람이 표현을 좀 한 게 있는데 RLUSD는 XRP의 대체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효용 승수라는 표현을 했는데 뺄셈이 아니라 곱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XRP가 국경 간 거래를 하려고 만들어진 코인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기업들이 쓰고 싶어 하는 코인은 변동성이 없는 코인이거든요. 그래서 리플이 지금 돌파구를 만든 거죠. 그게 바로 RLUSD고요. RLUS 뒤에는 XRP가 있는 거고 그래서 XRP가 못 가는 거는 RLUSD 때문에 못 가는 게 아니라요. 그냥 RLUSD 거래량이 더 늘어나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요 뉴스가 호재가 되려면 어떤 게 필요할까? 제가 그런 것도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일단 뉴스대로 MXNB가 XRP-L에서 실제로 발행되고 돌아가야겠죠. 뭐 발표만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실제 결제와 환전 흐름이 생겨야 되죠. 그 다음에 빗소 말고요. 다른 남미 파트너나 다른 현지 통화 스테이블 코인과 붙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업 고객이 실제로 이 구조를 써야 되죠. 그렇게 거래가 늘어나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단순 수수료를 넘어서요. 그 브릿지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XRP 가치가 올라갑니다. 가장 먼저 끌어올려야 될 건 TVL인데요. 2025년 기준으로요. 이 XRP-L의 디파이 예치금은 우리 돈으로 약 720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시장 규모를 생각하면 아직은 많지 않죠. 이건 약점이 많습니다. 지금 요거를 메우려고 XRP-L이 AMM이라는 자동 유동성 기능을 깔아놨습니다. 그러니까 요 AMM은 사람이 직접 주문을 걸지 않아도 풀에 쌓인 자금으로 자동 환전이 되게 하는 장치죠. 그리고 2026년 2월에는요. 허가형 도메인 업그레이드를 한 직후에는
이 예치하는 트랜잭션이 14,000건을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닥에서 지금 서서히 올라오는 신호가 잡힌 거죠. 그렇게 유동성이 두꺼워져야 기관들이 다른 경로보단 XRP-L을 사용하는 빈도가 더 늘어나겠죠. 그래야 아까 말씀드린 오토 브리징을 하게 되고 리플이 중간에서 다리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건 아직 진행 중인 상황이죠. 뭐 다 그렇게 됐다. 지금 뭐 거래량이 엄청나다. 좀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씨앗을 뿌려놓은 거죠. 뭐 나무가 다 자랐다. 이런 상황은 아닙니다. 근데 지금 가고자 하는 방향은 분명하고 그 뿌린 씨앗이라는 거가 과거에는 그냥 막 보조금 퍼가면서 만든 모래밭에다가 씨를 뿌렸다면 지금은 규제도 지키고 라이센스도 다 받고 그런 땅에다가 뿌려졌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과는 좀 다르게 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준비한 리플과 빗소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뭐 저도 뭐 다른 분들처럼 뭐 10배 오른다 20배 오른다 그렇게 하고 싶은데 사실 지금 저 방향대로 잘만 가면 뭐 가격이 올라갈 수 있죠. 근데 어떻게 해야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지 좀 그런 것들을 알고 계셔야 향후 나오는 리플 뉴스를 보시면서 이게 좀 잘 되고 있네. 뭐 새로 계약도 했네. 남미 쪽에서 이제 슬슬 확장을 하나 보네. 또 요런 것들을 체크하실 수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 뉴스의 핵심이요. 단순히 뭐 리플이 남미에 들어간다 이게 아닙니다. 리플은 남미에 들어갔던 경험이 있죠. 보조금 막 뿌려가면서 들어갔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다른 방식으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RLUSD를 만들었죠. XRP를 갖고 이번엔 다시 남미로 들어간 겁니다. 지금 리플이 갖고 있는 잠재적인 가장 큰 호재는 규제입니다. 규제. 그러니까 클래리티 법안이 통과됐을 때 가장 수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것도 리플이라고 하죠. 뭐 그건 이제 그때 가봐야 더 자세히 알겠지만은 규제가 강해질수록 트론 쪽 CEO는 막 더 강도 높게 트럼프 정부를 비난하고 막 이런 모습도 보이고 결국 다 자기들 이익 때문에 그러는 거겠죠. 제가 지난번 영상은 이제 중동에 들어간 리플에 대해서 이제 뉴스를 분석한 게 있는데 이번엔 남미로 가네요. 다음은 어디로 갈까요? 다음에 또 리플이 가는 행선지가 생긴다면 또 이번처럼 제가 정리해서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새벽에 온 주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